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학 통계 시즌2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조효과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논문에서 간간히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조효과 분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에서 이야기했던 상호작용 효과를 연속 변수를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논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조절효과가 우리가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작용 효과가 잘 안 나오죠. 조절효과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안 쓰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결과가 나오기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안 쓰이게 돼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챌린징하고 재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되게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자,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조절한다라는 건데,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랑 조금 혼동돼서 사용될 수 있지만 조금은 다른 거예요.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건 이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예측 변수가 준거 변수와 가지는 관련성의 강도나 방향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변화하게 만들어요. 예측 변수와 준거 변수 관계에서 조절 변수가 포함됨으로써 두 변수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이제 2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조절 효과라는 거고, 이런 효과를 만드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측 변수가 준거 변수에 가지는 관련성이, 조절 변수가 준거 변수에 가지는 관련성의 결과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예측 변수가 준거 변수에 가지는 관련성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변수를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저도 조절 변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절 변수가 뭐를 얘기하는지를 한번 저랑 같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해요. 갑자기 너무 너그러우셨나? 자, 조절 효과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귀 분석이랑 분산 분석이랑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회귀 분석, 예측 변수가 수치형 변수 혹은 범주형 변수 사용되는 거고,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예를 들어 상호작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절 효과를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상호작용 효과를 연속 변수로 회귀 분석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조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예측 변수 혹은 독립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회귀 분석에서 예측 변수가 회귀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볼 때 우리가 얘를 조절 효과를 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헷갈리나? 아무튼 그냥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의 모형들이 기초하는 가정에서의 차이가 있지, 큰 틀에서 일반 선형 모형에 포함되는 거예요. 조절 효과라든지 상호작용 효과라든지. 자, 간단히 얘기했을 때 회귀 분석에서 어떤 변수들이 합쳐졌을 때 얘네들이 변화하는 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걸 조절 효과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립 변수, 그러니까 분산 분석에서 두 독립 변수, 여기서는 이제 요런 차이를 볼 수가 있다. 회귀 분석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범주 변수고 하나의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우리는 조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분산 분석에서는 범주 변수와 범주 변수, 요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만 상호작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둘 중 하나가 연속 변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귀 분석에서 조절 효과 검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변수가 둘 다 범주 변수일 때는 우리가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회귀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본다. 요거는 조절 효과를 검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개념적인 모형은 이렇게 돼요. 개념적인 모형에서 조절 변수인 g가 예측 변수인 x와 중거 변수 y의 관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그림, 개념적인 모형을 그릴 때 이 변수들이 변수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조절 효과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애매하게 요 가운데 선에다가 선에 화살표가 꽂히죠. 그 말은 이 g라는 변수가 무슨 짓을 하냐, x에서 y로 가는 요 효과, 이 효과를 멋대로 바꾼다라는 거, 들쭉날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긴장하지 말고 수식을 잘 볼게요. 수식 나오면 항상 긴장하는 것 같아. 안 보여도 다 보여요. 자. 통계적 모형은 요런 형태의, 자, 이렇게 수식 나오면 뭐예요? 이건 중다회귀 분석이죠. 이런 형태의 중다회귀 분석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x라는 변수가 들어가고 g라는 변수가 들어가고 x 곱하기 g가 들어가요. 뭐 이 밑에 있는 첨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xg, xg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통계적 모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중다회귀 분석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모형이냐라고 하는 건 그냥 보기 좋게 예쁘게, 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싹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물론 xg가 요 얘기는 뭐 따로 하겠지만 요거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측 변수와 조절 변수가 중거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다회귀 분석에서 예측 변수와 조절 변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이 추가로 투입이 돼요. 얘는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 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에서 상호작용을 이해를 할 때 수리 통계적인 관점으로 이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석된다 그랬어요? 어떤 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래서라기보다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 변수와 이 변수의 곱으로 만든 상호작용 항을 여기다가 이제 투입하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거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다회귀 모형에서 예측 변수와 조절 변수가 예측 변수, 조절 변수가 못한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추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명량의 증가를 조절 효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다회귀 분석에서 변수를 투입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설명량이 늘어나죠. 설명량이 늘어나는데 요 상호작용 항이 투입됨으로써 증가하는 설명량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갖다가 뭘 해석한다? 조절 효과를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절 효과 모형이라는 걸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자, 개념적 모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요 개념적 모형을 어떻게 해석하냐? x에서 y로 가는 이 효과가, 이 가운데 효과가 뭐에 의해서? 조절 변수인 g에 의해서 g 멋대로 나타난다. 요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이걸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바꾸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변수들의 곱 연산이랑 그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x라는 변수와 조절 변수와 xg라는 상호작용 항이 y를 설명할 때 이 x 변수를 투입하면서 나타나는 xg의 설명량의 증가로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석하는 과정은 이 통계적 모형이랑 또 조금은 더 달라요. 이 통계적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이 다음을 소개하기가 살짝 겁이 나요. 왜냐하면 또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수식을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하긴 하죠. 아까 우리가 썼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y 프리딕트는 b0 플러스 항 이렇게 나왔죠. x항, g항, 상호작용 항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 x로 묶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산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xi라는 항으로 묶으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b0 플러스 b2g 하고 b1 플러스 b3g 하고 여기 x항이 묶이죠. 그러면은 x를 기준으로 한 뭐예요? 1차 항이 되는 거예요. 예측 변수는 x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예측 변수 얘의 관점에서는 얘는 뭐로 간주될 수 있어요? 절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얘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 자, 그리고 예측 변수는 x를 포함하는 부분, x의 관점에서 기울기, b1 플러스 b3g는 뭐야? x의 회귀 계수, 기울기로 볼 수 있겠죠? 기울기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뭐 우리는 오차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측 변수 x의 1단위 변화와 관련된 중개 변수 y의 변화량이 제3의 변수인 조절 변수 g에 의해 조정이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얘를 갖다가 하나의 항으로 보고, 지금 색깔이 조금 겹치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y 프리딕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항으로 절편으로 볼 수 있겠죠? 절편으로 간주되고, x를 기준으로 얘는 뭐예요? 기울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 k라고 할게요. 이거는 k 플러스 얘는 뭐로 할까? 얘는 뭘로 하지? a, b, c, d, e, f, f 무슨 숫자로 하는 게 좀 c라고 할게요. c, x, i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y에 대한 x의 1차 함수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x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y가 c만큼 증가하는 거죠. 이 식으로 봤을 땐 c만큼 증가하는 건데, 이 c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g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g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y가 값이 달라지겠죠. 그 말이 뭐냐면, x의 1단위 변화와 관련된 중간변수 y의 변화량이, 얘의 변화량이 제3변수인 얘의 조절 변수, 요 개수 b3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b3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에 따라서 조절 효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b3가 플러스가 된다, 혹은 b3가 마이너스가 된다, b3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x가 1단위 변화하는 거에 따른 y의 변화량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g라는 변수, 조절 변수가, 얘가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서 B3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보기 때문에 다시 이 위로 돌아와서 이 개수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면 돼요? XG, 요항, 색깔이 같으니까 또 딴 걸로 바꿀게요. 이 상호작용항이, 요항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만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뭐 얘네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보고 싶은 거예요? 자,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g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역할을 보는 항은 요 상호작용 항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b3가 0이라고 하면은 효과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서 유의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바꿨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다시 또 앞에 거를 끌어가고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 B3가 0이거나 유의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 식에서 이게 사라지겠죠. x가 중개변수 y가 가진 관련성은 조절변수 g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냥 얘는 뭐예요? 변수가 두 개 투입된 중다회귀 분석, 표준 중다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독립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조절효과 검증할 때 그렇게 나오면 그냥 망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B3가 요 항이 요 상호작용 항의 개수인 B3가 0이 아니면서 유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면은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예측 변수 x가 중과 변수 y와 가진 관련성이 조절 변수 g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게 뭐냐면 g가 어떻게 요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왜 여기 소문자로 쓴 거는 상수고 대문자로 쓴 거는 변수예요. 숫자를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얘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요 식은 x와 y의 관계식에서 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한 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식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가 가면은 저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자존심쯤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B3가 통계적으로 유효할 경우 예측변인 X와 중거변인 Y의 관련성에 있어 크기와 방향이 일관되지 않음을 일관되지 않음이 의미한다는 게 뭐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G가 어떠냐에 따라서 X와 Y의 관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를 넣어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절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개념만 알아두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SPSS 할 때 본격적으로 조절 효과를 이제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결과를 통해서 보긴 할 거예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제 결과를 뒤에다 실어 놓긴 했거든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B3가 정적인 부호를 가진 경우에 조절 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에 예측 변수 X가 중개 변수 Y에 가진 관련성은 B3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부적 부호를 가진 경우에는 1단위 증가할 경우에 X에서 Y에 가는 관련성은 B3만큼 감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항이 유의하냐 or not 유의하지 않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조절효과 모형을 해석하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자, 이해를 했다고 치고 안 했으면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럼 언젠간 이해가 갈 거예요. 일주일 안에. 자, 조절효과가 이제 어려운 이유를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절효과는 예측 변수와 중거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재산 변수인 조절 변수 G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외울 것 같아. 외웠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외웠다라는 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측 변수와 조절 변수와 상관이 있을 때는 매개 효과 검증, 없을 때는 조절 효과 검증이냐? 조절 변수가 상태일 때는 매개 효과 검증, 특성일 때는 조절 효과 검증이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놓은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조절과 매개를 구분하는 신화예요. 내가 신화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류 기준이 가능하긴 한데 정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요거를 설명하면 더 어렵겠다. 그러니까 예측 변수와 조절 변수 간에 상관이 있을 때는 매개효과 검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 변수하고 매개 변수는 어떤 변수예요? 원래 있는 x와 y의 요 사이에 들어가는 변수죠.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냐, 요런 변수예요. 이 둘의 관계를 더 이제 앰플리파이해서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둘의 관계를 바꾸느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중간에 들어가는 변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많은 어떤 경험적으로 구분을 했던 게 뭐냐면 x하고 요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변수랑 상관이 있으면은 얘는 매개 변수로 사용해야 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조절 변수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절 변수가 상태일 때는 매개 효과 검증이고 특성일 때는 조절 효과 검증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심리학의 개념이 상태일 때하고 특성일 때랑 갈리는데,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연속 변수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상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특성일 때는 그룹으로서 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드력과 검증의 특성일 때고, 우리가 지금 불안이나 이런 것도 상태 불안이랑 특성 불안으로 뭐 나누기도 하잖아요. 뭐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난 특성 불안으로 연구를 할 거야. 그러고 하면은 조절 효과 검증이 되는 거고, 상태 불안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매개 검증으로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절 변수를 선택을 할 때는 매개 효과 검증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리뷰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뭐 그냥 이거 조절할 것 같은데, 변화시킬 것 같은데, 요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정의는 되지 않아요. 어떤 게 조절 변수다라고는 정의는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절 변수를 찾아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선행 연구들이 비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일 때 조절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 및 가설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일련의 연구들이 차이점을 요약해준 변수, 뭐 인구평균 변수 차이, 맥락 변수 수준의 차이를 가정하고 요약해준 변수를 조절 변수 설정하고 조절 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뭔 말이야? 아직까지는 잘 들어오진 않아요. 저는 들어오긴 하는데, 자, 비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는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구분해줄 수 있는 조절 변수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구들마다 어떤 x와 y의 그 관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똑같이 A, B 쓰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 다르죠? 아니면 크기가 뭐 요 효과가 뭐 0.3인데 어떤 연구에서는 0.8 이렇게 나타나. 어쨌든 방향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차이를 만드는 변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선행 연구들을 요약해서 메타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메타 분석에서는 뭐 효과 크기, 뭐 평균, 분산 같은 게 보고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메타 분석의 다양한 수준의 효과 혹은 관련성 크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말은 되게 많이 했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연구 결과의 불일치를 통해서 조절 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행 연구에서 연구들이 불일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떤 조절 변수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찾냐? 예를 들어서 연구 A가 있고 연구 B가 있어요. 그 외상 사건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동일하게 했어요.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뭐 좀 유사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개념은 외상 사건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예요. 근데 A 연구에선 이들 간의 관계가 유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 연구에선 이들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 두 연구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A 연구는 맞고 B 연구는 틀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학회지에 실린 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구의 결과가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절대적인 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케이스고 하나의 의견이고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 주장이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인 이론적 뭐 가설이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연구 하나만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도 이제 의심병 같은 게 도져가지고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논문을 처음 접할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인 어떤 답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개구리 올챙이척 생각 못한다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둘은 의견이 다른 거고, 이 두 연구에 무언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뭐 외상 사건의 어떤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피험자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외상 사건의 어떤 뭐 천재지변과 개인적으로 겪은 외상 사건, 뭐 이런 게 차이 날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조절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게 이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고, 그 원인을 여러 논문을 통해서 추론해내고,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니면 외상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건 정말 뭐 천재지변이고, 얘는 뭐 개인적으로 뭐 겪은 어떤 뭐 사기 사건 뭐 이랬을 때, 이런 어떤 외상 사건이라고 했을 때 뭐 유의한 차이가 안 나왔을 수도 있죠. 뭐 아니면은 좀 경미한, 여기는 외상 사건이라고 했는데 뭐 일상적인 일상 외상 뭐 이런 개념이 쓰이니까 그런 어떤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죠. 아니면 피험자들이 다 거짓말을 했든가,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절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와서 얘기할게요.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적 변수들의 차이, 맥락 변수의 수준의 차이 같은 것들, 요런 게 조절 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 크기가 다르다. 효과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는 A라는 연구에서 효과 크기는 막 0.8이 나왔는데 B라는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가 0.3이 나왔어요. 이건 효과 크기가 높은 거고 그건 낮은 거거든요. 이런 효과 크기의 차이를 만든 변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많은 논문 리뷰를 통해서 이 변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조절효과 검증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재밌는 사실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챌린징하다고 했고, 저는 이 조절효과 검증을 더 좋아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조절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선정을 해야 되는지, 뭐 여기까지 이해했다라면 조절 효과 검증의 한 반쯤은 이해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조절효과는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절효과 검증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뭐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배웠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지 뭐냐면은, 요 상호작용항이 필요해요. 상호작용항이 있는데, 이 상호작용항 활용해서 조절효과 검증하는 사용되는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해서 회귀계수의 과소추정과 표준오차의 과대추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중공선성은 그 중단회귀 분석에서 배웠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너무 높을 때, 여기처럼 파란 부분이 너무 많으면은 연구 결과가 이제 왜곡될 수가 있어요. 편향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 검증이 또 상호작용 예측 변수 조절 변수를 곱하죠. 곱하니까 더 커지겠죠. 불필요한 다중공선성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라고 배웠냐면, 평균 중심화, 민 센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배워요. 예측 변수의 조절 변수 상호작용과 불필요한 다중 보일 경우 평균 중심화를 이용해서 다중 공선성을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균 중심화 어떻게 보면 표준화 하기 전에 각 점수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곱으로 만들어서 얘를 xg라는 상호작용 항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 xg랑은 다른 거예요. 이걸 뭐 g 표준 뭐 이렇게 표시하나? 이건 밑에 첨자예요.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민센터링, 평균으로 다 중심을 맞춰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요. 평균으로 중심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예측 변수, 조절 변수 값의 평균은 0이에요.
기준점이 만들어지죠. 상호작용과 새로운 예측 변수, 조절 변수, 공분산이 빵이에요. 다 0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다중 공산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 공산성을 확인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 상호적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 일단 평균 중심화부터 먼저 하고 다중 공산성을 예방한 다음에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평균 중심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평균 중심화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원래 그 연속 변수만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새로운 사실 하나 추가됐어요. 범주 변수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돼요. 자, 범주 변수를 평균으로 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일단 범주 변수 자체는 평균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민센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연구가설 형태에 따라서 더미 코딩이나 효과 코딩으로 변환돼서 회귀 분석에 사용하고 더미 코딩이나 효과 코딩에 보이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균 중심에 실시할 경우 의미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만 평균 중심화를 실시를 해요. 그러면 범주 변수의 경우에는 어떡하냐?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자, 연속 변수인 경우만, 그러니까 x하고 g가 모일 때 연속 변수일 경우만 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빼서 얘네 둘을 곱해갖고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랬던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뭐다? 평균 중심화와 표준화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제가 수식으로 풀어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 요것도 암기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워낙 그 표준화, 그러니까 평균 중심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논문 리뷰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도 교수님이 너 이거 왜 민센터링 안 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센터링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요게 이제 제가 요게 이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얘는 민센터링을 안 한 값이에요. 이건 민센터링 한 값이에요. 그랬을 때 요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값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어때요? 다 동일하죠. R스퀘어 동일하고 민스퀘어 에러도 다 동일해요. 바뀐 건 뭐예요? 얘네들은 민센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 회귀계수가 다 바뀌죠. 다 바뀌어요. 얘네들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X 변수나 아니면은 조절 변수가 유의하나 유의하지 않느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만 유의하면 돼요. 예, 상호작용항이 별이 떴냐 안 떴냐 이것만 보면 돼요. 조절효과 검증을 관심 있는 게 우리가 유형 분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상호작용 효과에 관심이 있었죠. 자, 그럼 조절효과 검증에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조절효과가 관심 있는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어떤 영향력이 G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관심 있는 거지. X에 관심이 있거나 G에 관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성은 XG가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보기 위해서는 딱히 평균 중심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중심화는 상호작용항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무슨 오차 분산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을 빼주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VIF라든지 톨러런스 같은 것들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돼요. 분산과 같이. 분산이 줄어들면서 VIF 톨러런스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얘는 통계치를 줄인 거지 실질적으로 다중 공산성이 문제가 된다? 상호작용 항을 비교할 때는 다중 공산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호작용 항을 갖다가 이제 유의성을 검증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중다이기 분석에서는 이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중공선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절효과 검증에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딱 굳이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평균 중심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리뷰어라든지 지도 교수님이 평균 중심화 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돼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분석의 초점이 조절효과에 있다면 평균 중심과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 목적이 조절효과 검증에 있지 다른 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사실이 있다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살짝 흥분한 것 같은데 텐션이 조금 올라갔어요. 자, 조절효과를 이제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뭐 요게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건데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값 선택 방법이 있고 특정값 선택 방법은 그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방법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조절효과 검증, 그러니까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 이 조절효과 검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잖아요. 그러면은 변수들을 1표준 편차 단위로 다 나눠요. 독립변수, 그러니까 예측 변수랑 조절 변수를 1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낮은, 높은, 높은, 낮은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를 해줬는데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연속 변수를 임의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예외 상황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없어졌죠. 어쨌든 특정값 선택 방법이 뭐냐면은 평균 중심화의 특정값 선택 방법은 연속 변수 조절효과 탐색하는 조절 변수의 특정값을 이용 어떤 변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의 값들을 다 빼갖고 좌표 위에 딱 올리는 거예요. 조절 변수의 값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에서 x가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걸 탐색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요 그래프 사이에 있는 거리가 뭐냐면 조건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 낮은 지연 행동을 보일 때 높은 교수님 뵙기하고 낮은 교수님 뵙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학위 논문의 질적인 차이가 지금 어때요? 높은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학위 논문의 질이 점점 커지죠. 요걸 우리가 이제 조건부 효과라고 하고, 요걸 그냥 그래프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자, 낮은 지연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교수님 뵙기가 어쨌든 학위 논문의 작성 질이 더 높긴 하죠. 근데 이제 높은 지연 행동을 보일 때는 교수님 뵙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논문의 질이 더 떨어지고, 높은 지연 행동을 하더라도 교수님을 뵈면은 교수님이 막 채찍질을 하겠죠. 그러면서 미루지만 굉장히 뭔가 인텐시브하게 교수님 뵙기 전에는 막 인텐시브하게 논문을 보니까 학위 논문의 질이 이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가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요 차이가 뭐냐? 조건부 효과를 나타냅니다. 무슨 조건? 우리가 이제 교수님 뵙기가 이제 조절 효과라고 이제 넣었을 때 요 교수님 뵙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논문의 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연 행동이 학위 논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교수님 뵙기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건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조건이에요? 교수님 뵙기 조건에 따라서 지연 행동이 학위 논문 작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요걸 우리가 조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해가 안되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해가 단번에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지 말라고. 자, 프로세스에서 특정값 선택 방법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자료를 평균 중심하느냐 평균 중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져요. 조건부 효과 더불어 P값, 신뢰 구간도 요 유의 수준하고 신뢰 구간도 다 산출이 됩니다. 요거를 값이 관측 자료값을 벗어날 경우 최소은 최대값으로 대체되고 퍼센타일 100분위 값으로도 출력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6이랑 84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그냥 요 분포에서 이게 1표준 편차 1SD가 16% 이쪽 16%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요 표는 뭐냐면 요게 이제 프로세스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1표준 편차고 요거는 퍼센타일이고 요거는 평균 중심화한 값이고 요거는 평균 중심화하지 않은 거예요. 자, 평균 중심화를 했기 때문에 가운 민 값이 0으로 고정이 되죠. 그리고 1표준 편차 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요것도 한번 해석하는 거를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얘는 자, 학위 논문 작성 효과인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교수님 100개요. 교수님 100개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평균일 때 어떻게 된다? 지연 행동이 학위 논문 작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나고, 플러스일 때, 교수님 100개가 플러스일 때는 지연 행동이 학위 논문 작성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요 앞에 있는 1표준 편차 똑같아요. 16%, 84% 얘도 요는 이제 평균 중심은 하지 않은 값이에요. 교수님 100개가 3점대인 애들은 어떻다? 지연 행동이 학위 논문 작성에 미친 영향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교수님 100개가 4점 후반대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학위 논문 작성, 그러니까 지연 행동이 학위 논문 작성에 미친 영향이 플러스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되면은 이 조절 효과를 탐색을 할 때 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자, 요거 뭐예요? 신뢰 구간이랬죠. 우리가 신뢰 구간이 나오면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요 로어 리밋하고 어퍼 리밋 사이에 0이 있으면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전 구간에서 유의하고, 이거는 뭐야? 갑자기 여기 0이 생겨버리죠? 평균쯤에서 뭔가 유의하지 않은 값이 나와요.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평균 중심화를 한 거하고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은 거랑 값이 뭔가 조금 다르게 나는데, 이게 둘 중에 뭐가 잘못된 거냐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특정값 선택 방법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특정값 선택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값을 선택을 하는지가, 이건 뭐 50% 자른 거니까 뭐 분포가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anyway, 뭔가 편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긴 한데, 이 특정값 선택 방법의 한계는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절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표준 편차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2표준 편차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6%를 선택을 하는 게 20%, 50%, 그 다음에 80%? 아니면 30%, 50%, 70%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선택하는 건 자유예요. 뭐 16, 50, 84가 정해진 건 아니고, 요거 이제 프로세스에서 제한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를 사용하긴 하지만, 특정 값을 선택을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임의로 점수를 선택해 갖고 그 점수에 대한 그러니까 조절
변수가 이 점수일 때 뭘 보는 거예요? x와 y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모든 구간에서 점수가 우리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간의 점수를 봐야 되는데 특정 값을 보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결과가 나오는 구간도 있어요. 운 좋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가 전부 다 이 효과가 요 이펙트가 다 유의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전 구간에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요 점수에서 유의한 거지 전 구간에서 유의하다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존슨 네이만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프로세스에서 여기다가 체크만 하면은 표가 쭈르륵 하고 나와요. 이게 이제 특정한 선택 방법은 x의 y에 대한 조건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z의 여러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값을 선택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값을 뽑아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이드라인 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값을 관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표본에 따라 요거 달라져. 표본에 따른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외도가 큰 경우 g는 표본값이 그 대표가 될 수 없고 g 평균은 측정 척도에 따라 낮은 혹은 높은 수준을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값 선택 방법이 조절 효과를 탐색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백분위 값을 선택하면서 단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백분 역시 자의적이라는 단점을 내포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뭘 쓰냐면 존슨 네이만 기법이라고 플루이드 라이트 애널리시스 조명 등사법인가 한국말로 하면 뭐 그렇게 돼요. 그냥 우린 존슨 네이만 JN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조절 변속의 연속 변수인 경우면 사용 가능해요. 조건 효과가 유의한 영역과 유의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결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평균일 때 가운데 0이 포함되게 여기는 유의하지 않았죠? 근데 50%를 했을 때는 유의했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그 조명 등 존슨 네이만법을 사용해서 나온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뭐 실내 구간을 그린 건데 이 빗금친 부분이 뭐냐면은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조절 효과가 유의한, 그러니까 조절 효과가 유의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3.4에 가까운 3.78 뭐 이 정도고 여기는 한 4.5 조금 넘어가는 4.4 뭐 이렇게 되겠죠. 자, 3.7부터 4.5 사이에는 이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요. 왜? 이게 실내 구간 어퍼 리밋이고 요게 그 로어 리밋이야. 요 로어 리밋에 뭐가 포함되냐면 무슨 색으로 0이 이 구간에 포함이 되죠. 요 0이 이 구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서는 부적인 영역. 교수님 뵙기가 3.7 미만인 애들은 논문이 이제 부적인 거고 교수님 뵙기가 한 4.5 이상인 애들은 플러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구간에 걸쳐서. 근데 이제 뭐 프로세스에서 존슨 네이만 표를 출력을 해도 모든 값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값 선택보다는 좀 더 많은 값이 이제 추출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는 건 이제 엑셀에서 그리게 되는 건데 뭐 표를 가지고 설명해도 돼요. 표를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 부분인데 뭐 그 표는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보냐면 SPS 실습에서 그 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팬시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조건부 효과라고 하는 게 무슨 조건? 조절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뭐가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뭐 이제 숫자로 나오긴 했지만
지연 행동이 논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조건부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 조절 효과라는 게. 자, 아마 그 중단회귀 분석 부분에서 매개된 조절이나 조절된 매개 다음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 변수 하나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쉽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걸 좋아해요. 이거 뭐야? 조절된 조절이에요. 조절 변수가 2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재밌죠. 요게 이제 분산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3원 분산 분석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지. 여러분들이 요 그냥 기본적인 모형 있죠? 이렇게 된 거, 그냥 조절 변수 하나 있는 거, 여기에 익숙하게 되면 아마 여기로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단한 조절 변수만 해도 그 변수를 설정하는데 품이 되게 많이 들고, 이 조절 효과가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랑 빗대서 생각을 했을 때 잘 안 나온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오는 게 논문 리뷰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 연구라든지 이런 것 리뷰 연구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절 변수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감 같은 게 생기는데, 어쨌든 조절 변수 설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하진 않아요, 조절 효과 검증을. 그리고 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단순한 분석이죠. 기본적인 단순한 형태의 분석이라서 좀 안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배울 조건부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 조절된 매개된 조절,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매개효과 검증과 지금 얘기한 조절효과 검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다음 거는 정말 지옥에 파고 들어가도 계속 밑이 안 보이는 어떤 그 수렁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물론 분석 자체는 프로세스도 그냥 변수 집어넣고 오케이 누르면은 결과가 나오지.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원리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워낙 요즘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갖고 짧게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얘도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만 배운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초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많이 얘기했지만, 이 고급 통계 파트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상호작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설명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개효과 검증이나 조절효과 검증이나 아니면 하고 싶어하는 조절된 매개나 매개된 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론을 얘기를 하면 저도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들은 더 머리가 아플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분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위기 분석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조절효과 검증을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일주일 안에. 자, 그럼 여러 얘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